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순환화의 형성과 세태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8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순환화가 어떻게 이제 세태를 했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양재가 즉위할 때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창고에 물자도 넘쳐났다. 그래서 부인과 노비 도국의 세역을 없애주고 남자가 세역을 부담하기 시작한 것은 나이도 22세에 늦춰졌다. 여기에서 좀 용어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부곡이라는 말 있죠, 부곡. 자, 부곡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종의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이지만 이제 여기 쳐내가지고 일종의 신분이 양이지만 여기 쳐내서 천대받는 계층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부곡은 다양한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되게 이제 그 당나라 때 위진 남북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곡은 사병이었죠. 사병 집단을 얘기해요. 예성민의 사병 집단에서 만든 그걸 부곡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당시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쓰이냐면 그 당시 그 군전체제에서 이탈해서 다른 농장 있죠. 대농장에 사역하는 사람들을 계속돼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 부곡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곡민들은 그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얘네들은 좀 약간 아예 법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양인 계층에 속하는 게 아니라 천인 계층에 속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양인이 법제적으로 양이고 신분적으로 좀 천대받고요. 이거 좀 행정구역적 성격이 강해요. 신분 집단보다는.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른 의미도 쓰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대업의 이제 고구를 공격했을 때 담당 감청에서 군사용 마기 부자라고 해서 천하의 부자들에게 재산을 따라 돈을 거두어 군마를 보충했는데 명확한 기준 아래 그 숫자를 채우겠다. 그래서 무기들을 점검하고 모두 새로 정비하도록 했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목을 베었다. 그래갖고 이제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탁군에서 출발했죠. 탁군. 탁구는 이제 현재 베이징이죠. 예.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그 장관과 해수 이때 이제 온 봉사들과 그 다음에 네오의 수군들 편성해서 출발을 했고요. 군량미가 실은 이제 그들의 배가 수백 리가 행해졌다. 그래서 육로 간 그 대규모 방사들과 고구려 수도 평양에 만날 계획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수나라 당나라나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일단은 육군도 같이 보내지만 뭐도 같이 보내냐면 해군도 같이 보내요. 예, 왜 그러냐면 육군은 이제 보낼 경우에는 그 밑에 보급이 필요하죠. 그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잖아요. 예. 자, 근데 그 많은 병력들을 보급을 하려면 육로도 보급하려면 그 당시에는 그에 상응한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급부대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113만을 파견했다고 하지만 실제 더 많이 파견했습니다. 이건 전투부대만 얘기한 거고 실제 거기에 따라서 보급부대도 훨씬 했고 그래서 육로도 보급할 수도 있지만 그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뭘로 하냐면 수군으로. 그러니까 수군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해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얘네들이 보급부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육군에 따라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올 때 수군도 바닷길에 따라서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 보급을 해주는 건데 이제 그 한국사 관련 내용이죠. 이 수군 부대는 그 당시 그 고구려 수군한테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차단이 돼갖고 실제로 이제 보급을 제대로 못 받죠. 거기다가 이제 수군 중에 일부가 저 대동강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는데 원래 육군하고 같이 공격해야 되는데 원래 수군 자체가 육군의 이제 보조진 역할인데 거기 사령관이 지 혼자 공격하는 바람에 완전히 깨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군을 평성해 바다를 건너겠다. 그래서 군량민 씨는 그들의 배가 수백 리 이어졌다. 자, 그래갖고 이제 요 밑에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갖고 이제 결국 실패를 했죠. 자, 근데 이제 2차 원정 때 세 번에 이제 고쳐서 공격을 했잖아요. 2차 원정 때 다시 공격을 했는데 뒤에서 후방에서 양현감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이제 했어. 반란. 그러니까 양현감은 오늘날만 하면 군수사령관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군수사령관은 이제 그 물자, 군량이나 이런 것들 대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반란했으니까 이제 보급도 안 되고 뒤에 후방을 쳐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 양현감이 상당히 좀 반란을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반란을 계기로 해서 전국 각지에 뭐냐면
반수 봉기가 일어난 거야. 예, 순환을 반대하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짓는 멸망시키고 그 남북주 시대를 마감한 뒤에 순환의 인구가 증가되고 경제에도 번창하여 통일제국으로서 면모를 갖추듯하였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양제가 대운하를 완성시키고 각지에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토목공사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고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고구려를 정복하는 야욕은 이런 형상을 더욱 가중시켰다. 자, 고구려의 공격이 실패하고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순환은 급격하게 혼란에 빠지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이 부활이 될 만큼 되었다는 기록도 믿기는 어렵지만 통일제국 정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분명하다. 그래갖고 이제 이 양양간의 반란이 진압을 했지만 양양간 반란 이후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현 있죠. 이현도 이제 태원 유소년도 이때 반란을 일으켰고 그걸 이제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족들 다 반란 집단을 평정한 다음에 또 당을 세웠죠. 자, 그러면 이제 당나라 돌굴 관계를 볼게요. 자, 이현에게 돌굴 친구를 맺어 그 세 군사와 병력을 늘릴 걸 권했다. 이현은 이 경고에 따라 손수 윗사람에게 올리는 형식의 편지를 썼는데 당시 돌굴의 군주 사필가와는 그 비군한 말로 높이 예우면서 보낸 글이 이러하다. 크게 위병을 일으켜 멀리 있을 수 있는 주삭 수량제를 받들고 돌굴과는 다시 수문제 개항 때 연간 때쯤 하친하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남쪽으로 가서 싸우시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으시거나 혹은 저와 하친만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 전승을 보화의 전리품을 받으시거나 칸에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돌굴하고 중국 황제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당나라 태종은 이제 돌굴과를 그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그 이현이 출발했던 그 신하 태원이죠. 태원은 어째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 돌궐이 있었어요. 근데 돌궐이 군사를 박강하거든. 거기다가 또 뭐냐면 수나라가 망한 다음에 당나라 넘어갈 때 초창기 때는 그 내전기에는 이 돌궐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당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군한테 노도해가지고 나섰던 거죠. 근데 당나라 태종 때 이후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예. 그래서 당 태종 때부터는 이때 돌궐이 이제 두 개로 나눠졌죠. 서돌궐, 돌돌궐. 그래서 그걸 이용해갖고 이제 그들을 통제를 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오히려 이제 뭐냐면 예전에 비군한 게 아니라 돌궐들을 모아가지고 얘를 몰로 추대를 한 거예요. 청카원으로 추대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방의 오랑캐들이 우두머리를 궁궐에 와서 당 태종에게 청칸이 되기를 청하였다. 태종은 내가 대당 청자이면서도 나의 가안에 이를 행할 것이다. 자,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교과서에도 나왔죠, 동기에도 나왔지만 대당 청자는 뭘 하죠? 한족들, 농경민족들 통치하는 세력이죠. 근데 카안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유목민족들 통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황제와 칸의 지위를 그 같이 했어. 그 말은 뭐냐면 유목세계와 농경상화를 총괄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응납했다. 우신하들과 사방의 오한캐들이 모두 반세를 불렀다. 자, 그 뒤 이제 서북 지역의 유목민들이 황제 조소를 볼 때 모두 청칼이라고 칭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당나라 때부터요. 당 고종 넘어가면서 이제 축전부호 때 들어가면 다시 뭐냐면 이 돌궐 세력들이 뭐냐면 당나라 이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제2 돌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돌궐 문제도 만들고 물론 이제 이것도 잠깐 있다가 위구르 세력들에게 좀 이제 세력이 더 약화돼요. 그래서 이제 돌궐에서 위구르로 넘어가는데 돌궐이나 위구르나 솔직히 이제 중국의 기록에 의해서만 다를 뿐이지 같은 그 계열이에요. 민족적 언어죠. 우리가 트로크라고 아시죠? 이 트로크 계열 중에 돌골도 있고 그 다음에 위구르도 그 안에 있고 큰 보면에 키르키즈라는 민족도 있고 이런 계열도 있다. 그래서 지금 트로크 계열은 지금 저 몽골 평원에 있지는 않죠.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투르키스탄, 중앙아시아. 스탄이라는 게 땅이거든요. 투르크의 땅, 그 우리의 중앙아시아.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데 원래는 그 몽골 지역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에요, 원래.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순화 말기의 혼란 속에 태원 지역에 지키고 이어는 자립하여 결국 당나라를 건국했다. 근데 초기에 그는 북방의 초원 지역에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였던 돌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굴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와 같은 유목세계의 중앙 지배의 엿새는 한나라 초기의 훈노와 관계도 유사하다. 자, 그러나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뒤 당태종은 돌고를 비롯해서 유목민족 복속시키고 청칸의 지위를 얻었다. 그래서 이거 의미 물어볼 수 있죠? 청칸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뭐야? 중국의 항제면서 동시에 누구도 통치한다는 거야? 유목민들을 통치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또 당나라 항시 호족적 성격. 호족적 성격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보통 당나라는 강농 집단에서 나오죠. 강농 집단이고 팔주국 그 중에 제일 상위에 있는 팔주국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이 강농 집단은 한인 세력들과 뭐와 연결된 거죠? 선비족 세력들이 연결된 거야. 그래서 이들 안에는 서로 간의 혼혈 이런 것도 있고 당나라 문화도 그 선비족의 문화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추천무는 누구의 원래 첩이 됐죠? 그 당태종의 첩이죠. 근데 그 아들이 고종이 그걸 뭐냐면 받아들인 거야. 그거는 정통적인 중국 왕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이제 계모지만 아무리 이제 그 첩이지만 계모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윤리에서는 전체 상식이 안 되는 건데 그 유목민족들은 당연한 거야. 왜냐면 이게 일종의 사회 안정책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생본을 제외한 모든 여자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아들의 소유인 거야. 예. 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태종 시기의 현실 이제 볼게요. 자, 태종 정간 6년에 북방의 유목민들에게 불질러지자 먼 곳에 오랑캐가 조공을 바치고 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날마다 상소원 조짐을 보이면서 농사는 매년 홍련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상소원 조직이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죠? 항상 청인상설 있죠? 이 청인상설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유교적 역사책에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항상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그 풍년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나쁜 일이 있으면 항상 이상한 뭐 그 개구리가 사람의 개구리로 변했다든지 뭐 여자가 여우로 변했다든지 말도 안 되는 그 제해설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뭐 삼국사기나 그런 데도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지방 장관들이 여러 차례 봉선을 올리자 봉선이라는 의식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봉선은 뭐냐? 중국의 역대 재앙들이 업적을 이제 이룬 뒤에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건데 주로 이제 태산에서 지내죠. 태산은 이제 높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상당히 신성시 여기는 산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제 주나라 때부터 천자들은 태산을 올려갖고 했고, 그다음 진나라 때도 진왕제도 봉송의식을 했고요. 그다음 한무제 때도 봉송의식을 했어요. 이 주나라 예식에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당태종도 당연히 뭘 하겠어요? 봉송의식을 이제 하려고 했죠. 그래서 지방장관이 봉송을 해가지고 청했는데 무신하들도 황제의 공덕을 칭송하면서 그 마땅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고 하늘의 뜻이 어길 수 없다. 지금 봉송을 하십시오. 근데 위진 같은 사람들이 봉송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태종이 이제 얘기를 하기 위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자, 우리는 지금 안정돼 있지 않았는가? 안정됐습니다. 멀리 오랑캐를 우리는 이제 흑마하지 않는가? 흑마입니다. 상소원 조직이 이르지 않느냐? 이릅니다. 근데 왜 봉송을 안 하느냐? 자, 폐하의 공덕이 큽니다는 그 백성들이 아직 그네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니까 폐하의 공덕이 두텁습니다만 득이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선 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데 태종이 그 의진의 말을 듣고 옳다. 굳이 그걸 왜 하냐? 그래가지고 안 했다는데. 그럼 여기에는 이제 볼 수 있듯이 마치 이제 이게 정관 전효거든요. 이걸 항상 보시면 돼요. 정양종교 직교라는 거는 정관종교 중에 잘 된 거는 요약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정관종교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지금 쓰인 거예요? 태종의 입장에서 쓴 거지. 그래서 태종이 이제 덕치를 그만큼 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봉송의식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 그걸 100%.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당태종의 시기를 보통 태평성대 여겨서 당시에 연호 따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정관의 치라고 하죠.
그래서 정관 6년에 현재 허남성과 상동성 같은 중원의 중심지로 인적이 드문 곳에 있을 정도 그러니까 허남성과 상동성 같은 중원의 중심지조차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통평가 가장이 있지 않아 보인다. 김분열 시대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발생한 전략 후유증으로 단계가 치료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란 중에 많은 인구들이 소실되고 유민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조차도 인적이 드문 곳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통일제국으로서 당장 안정적 기틀은 잡힌 건 사실이다. 자,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 꺼리낌없이 밝힌 위진 같은 신하들과 이들의 직원과 충고를 받으려 황제의 통찰력과 너그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생각한다. 예. 그러므로 후대의 이 시기에 훌륭한 정치의 모국으로 여긴 것은 터무니없는 가장이 아니라고 하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쪽 집필진의 생각이고 실제로 약간 이제 조작됐다는 것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당태종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역사 관련된 기록이거든요. 항상 사관에는 사초 내용도 항상 훑었다고 해요. 검열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실려있는, 그러니까 그걸 봤던 구당서, 신당서 내용이 약간 이제 믿을 수가 없고, 그냥 정관조류 자체가 이제 뭐냐면 자신의 어떤 치적을 나타나게 한 거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100% 믿는다는 거는 좀, 그죠? 그냥 물론, 팩트를 그냥 없는 말을 만들진 않겠지만, 약간 가장되고, 하나를 하는 걸 두세 개 뻥뜨리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 비판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자, 뭐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역사 재정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 당태종에 관심 있는 게 역사야, 역사. 후대에 자기를 어떻게 남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동계도 나오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야. 첫 번째로는 예전에 사찬 역사 있죠. 그러니까 역사서는 이제 정통 역사서, 어떤 왕조가 죽은 후에 망한 다음 그 뒤에는 그 왕조에 대한 역사를 기록을 했잖아요. 정리해서. 그런 것들은 되게 예전에는 개인이나 가문이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듯이 누구예요? 사마천이라든지 방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기나 한설 쓸 때 이거는 국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뭐죠? 개인의 가문 차원에서 하는 거야. 네, 가문 차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진남북조 이제 끝나면서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면 이제 요 뒤에 이제 여러 책들이 나오지만 양나라나 뭐 진나라나 이렇게 북제, 북중, 수 이런 역사서를 이제 편찬을 해야 돼. 그것도 갑자기 이제 많은 걸 다 편찬해요. 왜냐면 수나라가 있었죠, 중간에. 근데 수나라가 작가에다가 망했잖아. 그래서 수나라는 그 앞에 후반기 위진남북조 왕조들 역사들 편찬하려고 했지만 실제 안 됐어요. 그럼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간찬사설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언제냐면 당태종 때야. 그래서 간찬사서가 만들어졌다. 그래갖고 이제 간찬사서는 일단은 세상을 우주론에서 실력적인 당상권 삼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편찬 시기가 뭐야? 되게 빠르겠죠.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다 보니까 양도 많겠죠. 자료도 많이 수입되고. 근데 문제는 양적인 것들은 좀 약간 많이 되는 질적인 측면이 있잖아. 왜? 이게 나름대로 국가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획일화 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좀 이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당나라 태종 때 기사를 못 믿겠다는 이유가 당태종의 이제 구당서 신당서 기록 바탕에 사초 자체가 당태종에서 검열되고 조작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사찬사서가 뭘로 바뀌었다? 간찬사서 바뀌었고 이거는 그 후대 왕조나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 두 번째는 국사 감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사라는 것은 이제 재상이 총지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감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용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사찬을 간찬했고 국사 감수제도를 실시했고 또 감수 국사제도도 하죠. 자,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이제 양나라, 진나라, 북제, 북주, 수나라 역사를 편찬토록 했다.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있고 밑에 이제 볼게요. 당 태종은 정관 10년에 양, 진, 북제, 수, 주 다섯 나라 역사서를 편찬하고 있다. 자, 이는 선례를 중시하는 중국의 특유의 강한 역사의식의 반영과 동시에 정근대적 왕조의 자신의 역사서적 정통성을 확고히 한다. 왜냐하면 이들 왕조가 왜 피존적으로 멸망을 했냐, 그리고 왜 당나라가 등장했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데 태종은 그 남북조 시대의 시기에 역사서 편찬만을 만족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 통일왕조 진나라의 역사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는 이것을 다시 정리하여 새로 편찬하도록 하였다. 자, 이 글은 정관 20년 진서 편찬을 명령한 항제의 글인데, 이때 진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냐면 그 남조에 있는 송제 양진 있죠. 그 진이에요, 진. 자, 진서 편찬을 명령한 항제의 글인데, 여기에서 통일제국 기틀을 확립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 발전 과정 각오에 경험 찾는 역사인식을 볼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의미가 별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 관련된 동계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꼭 찾아서 보세요.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던 거니까, 11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제국의 법제정비인죠. 요거는 이제 율령국가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당률 소위와 관련된 거예요. 당률 소위. 그 한의중에도 나왔죠. 그 당의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놓은 게 당률 소위인데, 현존하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나라의 이제 율법 체제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율령, 그 수단국가를 율령국가라고 하죠. 율령에 따라 운영이 되고, 그런데 율령이라는 것은 그 언제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냐, 율과 연이라는 거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서진 때부터, 그래서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그 태시 율령 같은 것들이 이제 했고, 위진남북쪽 거치면서 격이나 식 같은 것들이 형성되면서 이게 체계화된 게 수당 시대 때부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율령이 됐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대국가, 우리나라뿐만 일본에 전파돼서 고대국가의 어떤 기틀이 됐던 거죠. 중국식 율령 제도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법률이라는 것은. 자, 하나가 율이고요. 그 다음에 영이고, 격이고, 식이야. 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듯이 뭐와 관련된 거죠? 형법이죠. 영은 행정법을 포함한 일반 법규를 얘기하고요. 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임시법이에요. 임시법이라는 것은 A 율령과 B 율령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가독의 율령이 있어요. 이것을 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격이라는 건 예전에 항제되었던 칙령 중에 잘된 것들, 현실성 있는 걸 뽑아가지고 그런 것들 만든 게 격이죠. 그 다음에 식이라는 건 뭐냐? 자, 율령은 상위법이죠. 근데 격은 임시법인데 율령의 상위법은 아니에요. 하위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식은 율과 영의 하위법이야. 그러니까 오지식으로 따지면 법률이 있으면, 법이 있으면 그 밑에 법령이나 뭐 규범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입각해서 법령이나 규범을 만들죠. 마찬가지야. 그래서 율이나 영은 이게 모든 걸 다 포괄하지 못해요.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좀 약간 보편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 항목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시행세칙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식이야. 그러니까 식이라는 건 율과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종류도 쭉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굳이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마지막 이제 달려가 볼게요. 무릇 율은 형벌로서 바로잡아 죄를 결정하고,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죠? 이언적인 특징이죠. 그 푸셈에서 많이 나왔던 구조죠. 이언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 범죄를 처벌하는 거죠. 근데 영은 구범을제도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범죄 행위를 막는 효과야. 이건 뭘까요? 미연적인 성격이야. 미연적인 성격. 그리고 격은 어긋난 것을 바로잡아 잠은. 아까 했지만 이제 격이라는 것은 새로운 율령과 기존의 율령과 새로운 율령이 만들 때 중간에 가독의 형태의 율령이죠. 왜냐면 율령이라는 게 항상 그 모든 시대를 다 포괄하지 못하잖아. 법이라는 게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격이 필요했던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그래서 시기라는 건 상황에 맞춰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 벗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또 나름대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시기다. 그래서 이제 있고, 유교에서는 보통 율과 영 중에 어디를 더 강조할까요? 미연적으로.
사전적인 측면이 있죠. 일어나지 않게 영을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전 체제들 있죠. 법전 체제는 중국과 달리 영을 강조하는 체제예요. 영. 그래서 뭐 건국대전, 그 다음에 뭐 숙대전 등등은 다 이런 영,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율은 이제 되게 보면 우리나라 좀 이상하게 율은 중국의 율령을 많이 좀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 되게 상당히 좀 영보다. 그래가지고 그 율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고려 시대는 이제 당률을 받아들이고 대당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대명률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건국대전 안에서는 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형전 부분만 율이죠. 이게 특수법인데 그 어쩔 수 없이 만든 거. 왜냐면 그 중국의 현실과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대명률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 현실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 대명률에는 뭐 삼천리, 오천리 기한 보내는데 우리나라에 삼천리, 오천리 어딨어?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하여튼 요 내용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 출처를 보면 이제 이린보가 쓴 당육전에 있는 삼성 형구에 있는 내용이고 내용을 보면요. 자, 율령격식이라는 말은 일찍부터 보이는데 이미 이것들은 남북조 시대에 거치면서 상호 긴밀한 법체계에서 정착했다. 당나라 이러한 제도를 더욱 정비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국가에도 전해줬는데 현존하는 당렬소 이거 좀 외워두세요. 예, 요거 한의 중에도 나왔더라고요. 한의 중에도. 한의 중에도 그 거기에 이제 당나라 율법을 알 수 있는 책이 당률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시의 유대 내용을 알 수 있으며 당령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고대 영이 남아있어 그 내용이 유추가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뒤에 아타스 일본사 할 때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실제로 이 율과 영의 세복 항목을 명치를 보더라도 당시의 국가 권력이 중요시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작동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율령 격식의 고임은 고대 국가 확립에 큰 기틀을 든다. 그래서 고대 국가의 확립의 기틀 요소 중에 항상 들어가는 게 뭐죠? 율령이죠. 율령.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당나라는 주변의 국가들 큰 영향을 줬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영향을 주고, 이제, 왜냐면, 국가 체제 형성하는데, 중국의 어떤 율령 체제가 상당히 중요했고, 그 중에 이제 당나라가 그걸, 완성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의 균전제를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예전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북의 균전제와 당의 균전제 비교해라. 이게 나왔어.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객관식들이 나온 거예요. 객관식. 아주 오래된 객관식. 그때 장학사들이 낼 때. 근데 의외로 이제 임용시험 체제 넘어서 균전제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근데 이게 수능에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문호 정남. 자,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정남인데, 정남은 이제 여기 보면, 정의는 온전한 노동력을 갖춘 성인들을 뜻한다. 이때 성은 남자를 의미하죠. 남자 노동력. 그래서 정남의 기준은 당나라에서 21세부터 59세까지 연령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총성 정도 되면 16세, 20세, 노는 60세. 그러면 향과 소는 각각 3세 이하. 이런 것들인데, 되게 이제 그 당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성인 남자의 노동력이죠. 그래갖고 여기를 정남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네, 정남을. 네. 그리고 이제 정남이죠. 엄마는. 네, 정녀는 이제 제하고. 그래서 이제 당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정네 하잖아. 남정네.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온 거야. 남정네는 정남을 바꿔 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되게 당나라는 토지의 구분 기준을 일단 분분할 때 기준이 정남으로 삼아요. 정남의 노동력.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중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오에게 주긴 하지만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남은 드려요. 이거는 그 북위의 균전제가 좀 다르죠. 북위의 균전은 뭐예요? 북위 정남뿐만 아니라 여자애도 주고 농호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주죠. 노비한테 주죠. 근데 이제 여기는 정남을 준다. 왜냐면 그 당시에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 인구 증가하는데 그렇게 예전처럼 이제 인구가 적진 않았거든요. 항무지도 이제 별로 없었고 그런 걸 보존한 것 같아요. 자, 원칙상 당나라는 영업전과 구분점 이렇게 두 개 나누죠. 영업전이라는 것은 영구의 경제가 수 있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세습이 가능한 토지죠. 그래서 이제 북의 균전제 어디에 해당하냐면
상전에 해당하죠. 그 다음 구분전형은 입구자에다 나눠줬다는 거야. 그래서 개구수전해갖고 먼저 상을 판 다음에 예전에는 평민들 구라고 했어요. 노비들이나 사람들에게 뭘 땅을 나눠준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세습이 불가능한 거야. 주군을 반납해야 돼. 예. 이거는 어디에 해당했겠어요? 북에 노전이죠. 예. 자, 근데 이건 이렇게 원칙일 뿐이고 세상 원칙 때문에 운영하지 않지 우리나라 중국이나 다. 예. 좀 살면서 알잖아요, 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역마다 또 달라요. 기준이. 그리고 이게 나눠주는지 안 나눠주는지도 지금 불확실해. 사료마다 각기 다르게 하니까. 근데 이 원칙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남이라도 18세 이상이면 정남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거의 이제 성인 대접이니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노남이나 그 독질, 폐질, 여기, 좀 보면, 밑에 이제 폐질은 이제 뭐냐면, 여기 있죠. 그 장애자를 의미해요. 장애자. 심신 장애자. 그래서 이제 얘들도 이제 뭐냐면 기준이 안 돼도 취급을 하고, 그냥 부녀도, 그냥 남편을 사별한 부녀,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30물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항소, 중, 뭐 이런 등등 해갖고 이제 내용들 쭉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구분원지를 지급할 때는, 해를 걸려 경작한 토지에 배를 지급한다. 원주의 토지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곳은 2회 이상 걸려서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후경지를 준다는 거예요. 후경지를. 후경을 고조해서 준다. 물론 영업전은 모든 자손들에게 상속된다. 이것은 국가에서 반환시키거나 주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자손이 모든 간직을 자기를 박탈하는 큰 죄를 범할 경우에는 선조부터 상속받아 영업전 해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업전? 이게 뭘까 하는데 여기에서 영업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전이 아니에요. 30분 준다는 영업전이 맥락이 지금 빠져갖고 있는데 요때 영업전은 간인 영업전이에요. 간인들에게 주는 영업전이 있어요. 월급 대신에, 그래서 너네들 이제 항무지 주고, 개척하고. 근데 그 땅을 만약에 도중에 국가에 필요했다 뺏었다. 그러면 경작 안 하죠. 어차피 국가한테 뺏기 돈이. 그러니까, 웬만하게 그 제역 모반죄를 저지지 않고는 안 뺏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거기에 이제 해서 항무지 개근받으 열심히 해라. 근데 이건 일반 그 백성들이 주는 영업전 아니에요. 이건 간인 영업전을 얘기해요. 예, 찾아보시면 알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간인영업전인데 이 간인영업전이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관료들이 그 잘 먹고 잘 사는 관료들이 일을 하겠어요? 조국이 일을 하겠어? 자기가 땅이 많다고 해서 일을 안 하죠. 누군가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노비로서는 한정돼 있어. 왜냐면 노비는 노동력이 솔직히 말해서 좀 없어. 왜냐면 맨날 통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군전 체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유민들이 있어요. 이들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뭐죠? 일을 시키는 거야.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전에 부국이나 남자는 부국, 여자는 갱년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가서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장원제가 점점 커지는데 문제는 당나라 때 초기 때 부국 갱년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그 국가에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 땅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들을 양천자를 실시해서 양인이 아니라 청인이라는 천민기초를 뒀어. 노민 아니지만 천민기초 했는데 문제는 이 부국계 갱녀들이 수가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그리고 그 떠도는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속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이제 권력자들이 이걸 감추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어떻게 된 거야?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또 거기다 이제 신흥지휘층들이 형성되면 또 신흥지휘층들이 또 간이영업전 받죠. 왜냐면 얘네들도 하도 관리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실시한 게 무슨 정책? 가도 정책이야. 예, 요거 여기서 연결.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점점 이제 군전제가 어떻게 돼요? 붕괴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간인 영역점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택지라는 게 있는데 이 원택지를 내용을 보면요. 자, 그 강의 군주 채마밭이나 주거용으로 이제 인정한 토지인데, 그러니까 이 원택지가 뭐냐면 그 토지나 이런 그 토지 주변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이제 막 만들거나 집 주변에 텃밭이 있죠. 텃밭. 그래서 텃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채소나 이런 것들 만들잖아. 이럴 경우에 이제 주는 게 원택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사료서 제가 이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 지목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즘 아주 요런 게 많죠. 사료형 문제가. 예, 이런 식의. 그래서 잘 읽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당나라 시행된 군전제 실상은 최근에 발견된 자료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고르게 나눠주려는 토지의 기본 원칙은 북위 이래 지속됐으며 북송 초 청성년에 의해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물론 토지의 구분 방식 등 세세한 구정이 이를 시기에 따라 다른데 특히 토지 지급 대상은 남성 중심으로 바뀐다는데 주목된 것이다. 또한 북위와 당나라 군주를 비교할 때 소에 대한 지급이 없죠. 그 다음에 노비 같은 천인종의 원택지만 지급했다는 거. 근데 그 북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전 상조도 다 지급을 했죠. 그건 누구 땅이에요? 솔직히 노비한테 지급했다는 건 주인 땅이야. 참고로 중국의 노비는 우리나라처럼 재산을 못 가져요. 예. 그렇지만 한 대에서만 끝내. 자기만. 아들에게 세습이 안 돼요. 자식에게. 우리나라 노비는 자식은 재산 소유하지만 그게 세전이 되죠. 근데 중국의 노비와 좀 달라요. 개념이. 자, 또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당나라 상대적 군전의 이념을 충실했음을 보면 뜻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규정될 시행간의 의문이나 이들 폐지한 청소년 이후에 토지 매매가 이제 훨씬 더 자유롭고 지주 소작 관계가 확산됐음을 이제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군전 체제가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목적은 지주 소작제, 전호제 이런 것들이 확산됐다.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청성령 이후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것도 학계에도 의견이 많기 때문에 딱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앞부분에 그 당시 규본전, 영업전, 원택지 그 내용들 좀 사료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좀 파악을 할 필요 있고 그 내용들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의 이제 출현과 전개 보죠. 자, 당나라에서는 과거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항공이라고 했어요. 항공. 그리고 이제 수나라 때는 뭐라고 했죠? 선거라고 했죠. 예. 우리가 이제 말하는 과거라는 말은 송나라 때 등장한 거야. 송나라는. 그럼 과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선발 제도가. 일단 이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관리학교에서 배출된 이들 생도라고 하죠. 이들도 이제 뽑혀갖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이제 그 선발되어 오는 항공이라는데 이들 모두 담당관 시험을 당락을 결정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은 먼저 예부시를 본 다음에 시험을 뭐죠? 이부시를 보고 이제 결정된다는 거야. 이부라는 건 여러분들 신, 언, 서, 판이죠. 그러니까 그 제목은 수재, 명교, 준사, 진사, 면법, 면자, 면사인데 보통 우리가 문과를 뽑는 거는 수재과, 명경과, 진사과야. 예, 나머지는 다 기술관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1단계, 2단계 갖고 예부시, 이부시 하죠. 근데 도중에 수재라는 과목은 없어졌어요. 수재는 이제 뭐냐면 그 유교 경쟁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건데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농어촌 전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약간 특수 선발 제도야. 자기끼리 이제 시험 보고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추천을 해주는데 만약에 수재로 해갖고 이제 뽑혀진 관리가 일을 저질러갖고 이제 잘못했어. 그러면 연자해갖고 거기에 추천하는 사람도 어떻게 처벌받아. 그러니까 이제 수재는 없어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명경과 진사라고 불렸죠. 명경 진사. 그게 대표적인 시험 중에 하나고. 참고로 책에 보면 수재를 무죄라고 하는 건데 무죄. 똑같은 거예요. 수재나 무죄나. 수재나 무죄나 똑같은 말이에요. 수능할 때는 무죄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게 피가 적혀져갖고 뭐냐면 황제 이름을 피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가랑이 있다 등등 있다. 천자가 명령을 내려 비정규직으로 선발 제고가 청거제도 이것도 예.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한 거 있고 그 외에도 또 이제 뭐냐면 특별한 제거가 있고 또 외에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가 이제 음서가 있어요. 음서. 예. 당나라 때 음서는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했죠. 고위직 관료까지 올라갈 수 있고 자, 여러 과목 중에 진사과가 특히 이제 좋은 게 있는데, 당나라 때는 명경보다는 진사과를 되게 중요시했다. 물론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진사과를 중요시했고,
이 감옥을 통해 얻은 인재 또한 매우 우수했다. 진사는 뭐죠? 명경은 뭐예요? 유교 경전을 외우는 거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사탐 과목 보는 거야. 그래갖고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해갖고 경전 내용을 다 살려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 과목 정도 생각을 하는데 진사과는 이제 뭐냐면 유교 경전에다가 거의 문학이나 이런 것도 시분을 보는 거예요. 송책이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경과보다는 진사과를 뽑았다. 그게 이제 한당 유학의 특징이야. 진사과를 통해 문장을 중요시하고. 근데 문제는 문장을 잘 쓴다고 해서 국어선 문장을 잘 쓰고 그 한다고 정치 잘해요? 별거죠. 그러니까 소설가가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죠. 문장을 잘 쓰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조선시대 들어가면 이제 조선 초기 때도 이제 그 한당 유학이 약간 영향을 받아서 그 사장을 강조했죠. 문장을. 근데 16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그 유교 경쟁을 중요시하지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게 거기에 뭐가 문학적 재능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어. 사림들이. 이제 이때부터는 진사보다는 명경을 중요시 여기는 예전에 현량가 있죠? 현량가도 시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유교 경전을 보는 거야. 유교 경전만. 예. 자, 하여튼 그렇지만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는 진사과를 더 중요시 여겼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시와 문장을 시험하여 뽑게 되면 그 합격자의 글만 번들어 내시 없어진 듯하다.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중 실제 일을 잘 짜고 나라를 보면 신하가 된 자는 응용이 많았다. 따라서 공조는 진사과를 믿고 어떤 과목보다 중요시 여겼다. 그러나 통속이 갈수록 경박해지면서 시험관과 수험생이 서로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뭐예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특히 이제 자주 문생 관계를 통해서 당파가 형성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나중에 그 송나라 때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뭐냐? 호명법, 등록법, 뭐 전시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당나라에서는 관림학교의 학생과 지방에 선발된 이들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관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그래서 수나라에 비롯하여 이 과거 제도는 가무 위주로 변질된 고풍중령에 기반한 찰거보다 훨씬 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한 관료 선발 제도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물론 이 시기에 시험의 객관적 공정성 보장이 미흡할 뿐더러 다양한 과목 중에 특히 진사과가 문학적 소양의 위주로 선발되는 패턴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필단 시험이 관료 선발에서 중요한 자리가 차지하면서 중국이 동일한 시기에 어느 지역보다도 능력에 따른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열린 사회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열린 사회는 분명하지만 이건 당나라 때까지는 아직은 음서의 영향이 컸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나라 때 가보시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이부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문장력이 뛰어나도 결국에는 그게 걸리죠. 그래서 이번에 조국 교수 그 딸처럼 막혀. 그러니까 한국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어떤 필기 시험을 안 하면 이렇게 면접이나 이런 걸 해버리면 주관적인 판단력이 들어가면 항상 이등 꼴이 당해. 당나라도 마찬가지 같아. 서로 믿지 못하거든. 그래도 자기 가족만 챙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송나라 때 들어오면서 이제 좀 더 객관한 장치를 만들면서 이제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당나라 때는 자기끼리의 리그였어요. 진짜 그 뭐냐면 문벌 기조 안에서 했지만 당나라 들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능력만 있으면 만약 과거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거가 진짜 그 능력 부위 본인의 운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읽고 무주혁명과 그 정치를 볼게요. 이 무주혁명과 정치는 무주혁명은 누구야? 측창태후와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측창태후인데 이거는 이제 좀 내용을 보면 자, 옛날 측창태후께서 항제와 대시와 정사를 보실 때 인심을 모으고 재능 있는 인물들 기용을 특별히 휩쓸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추천을 맡기시고 그들을 끊어져 문을 눕혀서 발탁을 쓸 때 의심하지 않고 인지를 구하며 게으르지 않았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 예전에는 갈룡 집단들이 정권을 장악했죠. 근데 이 갈룡 집단들이 측천태후가 원래 잠깐만요. 여보세요?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관룡 집단이었는데 측정무가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원래 태후가 아니었죠. 원래는 이제 고종의 첩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 태종의 첩으로 들어왔다가 고종한테 이제 눈이 띄어가지고 이제 첩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게 후비였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태후가 되잖아요. 근데 태후가 될 때 제일 반대했던 세력들이 누구냐면 이 강론 집단 세력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니까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쳐낸 거야. 그래서 이 대규모 숙청을 하고 등장했던 귀족이 상동 귀족 계열이죠. 그래서 상동 귀족 계열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제 관료 등용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최후죠. 그래서 이들은 가문적으로 이제 뭐가 능한 시몬이 능해.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상당히 이제 가골등에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상동 귀족도 원래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러니까 물론 상동성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이 이제 상동 쪽에 있는 귀족 연원에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그 지방에 살면서 막 떵떵거리고 살고 그랬는데 이들이 과거 시험을 합격하면서 대거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장안으로 올라오죠. 장안 주변에 살고 그러니까 지방에 텅텅 펴 지식인들이 그런 이제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문 좀 그걸 이제 제신하는 계층들이 어떤 계층이냐면 당나라 중기 때 형세후 계층이죠. 그래서 형세후 계층들이 중소지휘층으로서 나름대로 지식을 쌓고 이제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이 대거 이제 등용을 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무천츠가 이제 항우였을 때 병합관 고종을 대신해 정사를 관여했고, 이후 고종이 뒤를 이어 자신의 두 아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요 무춘추는 아들을 되게 많이 뒀어요. 그래갖고 알려진 아들만 대여섯 명인데 첫 번째 아들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독살시키고요. 두 번째는 또 개기니까 저쪽을 자천시키고 세 번째 아들이 뭐냐면 그 중종이고 네 번째 아들 예종을 세웠어. 근데 이제 다 폐위시키고 자기가 직접 이제 나를 세운 거야. 그래서 주라고 이제 세우고 황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정통의 무주혁명은 정통의 평가에서 매우 이제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이 악평은 왕조의 창탈이라는 명분의 문제와 여성 황제에 대한 남성 위주의 사회 편견이 크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실상을 보면 이제 그녀의 치세 때는 비교적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때 등용된 특히 이제 과거 시험 있죠. 유능한 그 인재들이 후대의 번영에 중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뭐 농민 관련도 별로 없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무출처럼 과거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관룡 집단을 독점했던 당나라 초기의 조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한계가 있어. 여자라는 거죠. 북의 혈통 위주에서는 여자가 아무리 나라를 세워도 그 다음에 자식들은 또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야? 당나라한테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종이나 현종도 당나라 돌아가잖아. 그래서 이거 유럽도 그런데 유럽도 아무리 여자가 여왕이 되잖아요. 그럼 여왕이 되면 그게 왕조가 바뀌어. 그 자식들이 있어도 왜 그랬어요? 성이 누구 성을 따르죠? 북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 아무리 자기 왕조가 돼서도 아들도 자기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 성을 따르기 때문에 왕조 명칭이 바뀌어요. 그게 좀 한계가 있어. 약간. 예. 그 다음에 당행성과 세태를 이제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당나라 때 이제 뭐 호구수가 쭉 나와요. 예. 호구수까지 기억할 필요 없는데 그 의미를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당해유라는 책이 있어. 여기에 좀 상식적으로 한 게 해유라는 글자 있죠. 해유는 제도사예요. 제도사. 해유가 붙으면 제도사야. 그래서 당해요, 뭐 송해요, 명해요, 청해요 다 뭐와 관련된 거죠? 그 제도사와 관련된 거예요. 네. 요거 좀 상식적으로 예를 드세요. 그래서 왜 이걸 좀 출처를 잘 보려면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청나라 때 그 청계령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청계령 내용하고 명나라 때 해금령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그 강사분이 명나라 해금령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잘못된 게 뭐냐면 청나라 청계령이 뭐냐면 그 뒤에 출처가 청해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명나라 해금령이 안 되는 거죠. 청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청계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예매할 때는 항상 뭘 보냐면 출처를 보세요. 출처를 보면 은근히 단서가 있어. 네.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정근대 중국의 호구수는 대부분 국가의 세력과 관련된 기록에 위조한 곳이고 당시 실제하는 가구와 인구의 숫자 다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구 파악 능력이나 행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이를 통해 해당 시기의 행정력과 경제상을 추론할 수 있었다면 당나라 경우의 서서히 발전은 현종 연간이 가장 번영할 것이다. 여기 이제 호고수에 보면 상당히 이제 절정이었죠. 현종 때. 근데 이제 시간이 확 떨어지죠. 요거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요게 왜 떨어졌을까요? 안사해난 때문에. 예? 그러면 인구가 줄어서 물론 전쟁 중에 인구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보다는 유민들이 많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행정력이 이제 약해졌어. 그래서 물론 조금씩 이제 했지만 전반적으로 당대 초기 때부터 낮죠. 그때 이제 요 거의 뭐 2분의 1 정도 감축됐는데 그건 뭐냐면 강북 지역이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왜 안 될까요? 이건 절도사. 그러니까 순지가 아니라 반칙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악되는 것은 당나라가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지역, 주로 강남 지역만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에 뭐 했다? 양세법을 실시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세법 자체가 되게 그 강남의 어떤 그 뭐냐 그 바탕을 둔 세제다. 여기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1914년에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성당시기라고 해요. 성당이라 부르는 이유도 있다. 그래서 중국을 그 당나라 시기를 나눌 때 네 시기로 구분되는 게 있어요. 초당, 성당, 중당, 안당. 그 중에 성당을 제일 이제 문화적 번성한 시기 이렇게 보는데 요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보나 그 두보나 그 이백 이런 사람들 유명한 시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 여기 나왔어. 제일 문화적으로 정성기를 이룰 때 성당이 난다. 자, 근데 1914년에 이 청보다는 연호는 이제 그 현종이 후반 때 썼던 연고죠. 그래서 개원하고 첨보를 같이 썼잖아요. 연호를. 그래서 이제 1914년에 11월에 일어나 알록산의 반란 후 호고수는 극한되었다. 그뒤 조금씩 증가됐긴 하나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그 숫자는 성당 때의 반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당나라는 8세기 전반에 전성기 지나 쇠퇴의 길을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가 150년 동안 지속되는 주목한 형상이다. 이게 왜 주목됐을까요? 이게 예전에 예전에 책에 나왔죠. 동계도. 왜 그럴까요? 강남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당나라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100년 동안 유지됐을 때. 그렇지만 이 강남이 당나라도 상실되면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죠. 이게 무슨 난이에요? 그 유명한 항소의 난이죠. 항소의 난 자체가 그 뭐냐면 강남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던 난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사의 난과 당나라 위기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안력산이 반란을 일으키고 현종이 저쪽 이제 또 장을 떠나가지고 그 도망가잖아요. 사천까지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이 반란들이 일어났나 등등 있는데 이거는 안력산하고 양국충의 충돌 때문인데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양국충은 그 뭐냐면 양귀비의 친오빠는 아닌데 사촌 오빠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을 때 이 안록산과 충돌이 일어나서 그리고 안록산이 병력을 이끌고 해서 이제 치고 그렇게 이제 했다. 그때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뭐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요 조중에 보면 이제 양귀비가 뭐냐면 병사들이 이제 도망가다 병사들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전염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죽여라. 그래서 현종이 덜덜 떨면서 양귀비를 죽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파먹고 이제 저 사천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양귀비는 좀 억울하지. 왜냐면 지가 정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삼화강의 이제 자치통감이죠. 출처는 자, 안록산이 1914년에 동부 변경 지역에 반란을 일으켜 반년 만에 현재 헛베이, 허남, 상시, 그 다음에 산시, 그러니까 산서와 협서 지역이죠. 발음은 우리 똑같지만 이제 그 지역은 달라요. 가로질러 장안을 위협했다. 2008육지에서 밀려오는 반란군을 피해 황급히 달아났던 현종은 수도를 떠난 지 사흘 뒤에 장수와 병사들의 거센 반발을 부닥쳤다. 자, 이들은 당시 정권에 농단했던 양씨일족들이 큰 불만을 가졌고 현종은 같이 총애했던 양귀비마저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훗날 현종과 양귀비의 애틋한 사랑으로
그 이야기로 낭만적 문학적 소재가 됐고, 요 대표적인 이제 문학적 소재가 뭘까요? 백거이가 쓴 장안가라는 게 있어. 장안가. 서사시. 예. 이 장안가 양식이 그 문학장 그 영감을 받았고 쓴 것이 동명왕편 있죠. 이 동명왕편도 이 장안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서정시에 서사시에. 예. 그래서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실상은 개원 첨부 연간의 번영소에 해이진 지배층의 사회적 불만이 표출됐다. 이미 이제 첨부 연간에 들어가면 율령체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야,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양귀비가 아니어도 이미 이 알록산에 나는 어떤 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구조상. 자, 게다가 이를 촉발시킨 알록산의 반란은 이후 10년 가까이 하북 지역에 전쟁터를 만들었고, 게다가 이제 결국 이곳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당나라 정기 역사는 종지를 찍었다. 자, 여기에다 이제 번진을 볼게요. 번진. 이 번진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얼미리 말하면 절도사 중에 이 번진은 좀 반칙지지라 가지고 당나라를 개기는 사람들 인데 조금 보면 그래요. 넓게 보면 순지도 포함돼요. 넓게 또 예. 그래서 이제 안력사에 난 이후에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그 태종 현종에 거쳐갖고 이제 뭐냐면 조금씩 북방 지역에 절도사를 두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현종 때 이제 10개의 절도사를 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력산이죠. 그래서 안력산하고 반란을 이렇게 나와서 간신히 진압을 했는데 문제는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부하 장수도 있죠. 그 중에 일부가 투항을 해와요. 당나라에. 근데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절도사를 유명해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 그래서 이제 하북상징을 중심으로 해서 반칙지지가 형성돼가지고 당나라 정부를 위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의 정부에 이제 겉으로는 충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발하고 세금도 갖다 바치지 않고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순진하다고 하죠. 1차 순진화는 반발해갖고 너무 안 됐고 2차 원화 중국이 나오는 그 순진화는 성공을 했죠. 신체권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진압을 했는데 문제는 또 거기에서 이제 한간 세력들이 커지면서 망이가 막 황제권이 위태위태하고 또 여러 가지 폐단이 일으켰잖아요. 그 저희 강독 읽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번지인들이 뭐냐면 이제 번방뿐만 아니라 안산의 이 난임에 내리번진하고 내륙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세력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 번진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구양서의 신당서의 내용을 볼게요. 자, 당나라는 안력산과 사삼의 반란, 안사의 난으로 수도를 함락당하는 풍정 등하의 위기를 맞았다. 자, 이를 극복에 의지할 수 없었던 군대의 힘은 반란 진압 뒤에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병방에 있던 번진이 내지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됐다. 더욱이 일부 병사들과 절도사들은 그 군사를 배겨 조종에 자립된 태도를 보이고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죠? 반칙 지지라고 하죠. 자, 이는 안사에 난 이전에 당나라 통일제로 구축했던 강력한 중앙 집권의 전반적인 이해하는 거 사회 전반의 어떤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번진과 관련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예전에 당나라 때 그 번진 관련된 거 있죠. 그 위진남북조 전공하신 분들 당나라 그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낸 것 같아 보니까 하은의 변도 예전 육진에 난 그분이 와서 또 2년 만에 복귀해가지고 2, 3년 만에 복귀해서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분이 복귀를 내고 했으면 그래서 작년에 그 하은의 난이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제가 기출문제 육진에 난때 저도 몰랐는데 그 3, 4년 전에 한 기억이 없어갖고 봤는데 내가 분석을 해놨어. 그 하은의 변을. 그래서 그 당나라 때 관련된 예전에 그분들이 냈던 3, 4년 전에 냈던 것들 한번 보세요. 번진도 냈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 이 사람이. 예. 자, 그래서 있고 양세법을 볼게요. 양세법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중국의 세제는 세 가지가 있죠. 잘 나온 거. 3종 세트. 양세법, 1조폰법, 지정문제. 그 중에 양세법이 진짜 당연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면 덕종 건종 원년에 제상했던 양형, 이 사람이 이름 기억을 해주시죠? 다음과 같이 상조했다. 국가가 처음 세육제도를 정했을 때 조용조의 법이 있었습니다.
순종 지덕 연간 이후에 천하의 병사들이 반란이 일어나자 반란에 따라 백성들이 번담을 늘어나고 사람들이 굶주 고통받았어. 참고로 순종 지독 연간 이후가 아니라 이제 현종 때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제 전쟁이 격한 순종 때야. 그래서 어디야 갑자기 생각났는데 항소의 나는 현종, 순종, 그다음 숙종, 아니, 그러니까 헌종, 숙종, 순종이 나는 순종이 숙종이죠. 예, 숙종, 그 다음에 그 뒤에 대종이 있어요. 그때 3대에 거쳐서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안사에 있고 게다가 그때 여기 물어봤죠. 병사의 반란이 무슨 반이나 이거 쓰라고 나온 적 있어. 진짜 쉽지만 이게 뭐죠? 안사의 난. 이게 그래 나왔어요. 예. 근데 여기가 틀려버리면 이런 문제 틀려버리면 완전히 합격과 멀어지는 거야. 그냥 주는 문제인데. 자, 병력에 따라 백성들의 부담이 늘어나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물자의 징발과 그 운송 등 온갖 노력을 시키는 결과 백성들이 줄어들어 기존의 세역부가 근거였던 호족 등 공문서 쓸데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안사의 나에게 이제 제대로 이제 해가지고 고향 땅에 사는 이가 백중에 내땅밖에 안 된 지 거의 30년이 됐어요. 이만은 이제 당나라 정부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파악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주로 강남 지역이죠. 강남을 기반으로 해서 양세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해가 마침내 양세법을 만들어 세역 원고의 단위라도 이걸 단세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잡세들이 많았어요. 조용조에서 잡세가 있는데 잡세를 다 통합을 해갖고 양세법을 통합시킨 거야. 그래서 딱 두 개, 그러니까 양세라는 명목원에 하세와 추세만 딱 걷어서겠죠. 이걸 이제 단세하시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다 또 뭐죠? 알파가 붙어요. 또 잡세가 붙어. 자, 그래서 모든 세역을 합쳐서 돈을 거두십시오. 필요한 양을 미리 계산해 백성들에게 가세함으로써 예산되는 국가의 제출 지출에 따라 세역을 결정하는 방식. 이걸 이제 현대식 세제 방식이죠. 이걸 뭐라고 하죠? 양출 재입인가? 양출 재입이네. 거꾸로 맞네요. 양출 재입.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가는 것을 입각해서 예산을 징수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호는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언급된 거죠. 호는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이 원주민과 이주민한 건 뭘까요? 원주민을 뭐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 개코, 주호, 그 다음에 개코 이렇게 나누죠. 예. 그래서 주호와 개코인데 자 이걸 구분하지 않고 예전에 구분했다는 소리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이건 언제부터 구분된 제도냐면 가로제도 때부터 가로제도. 그래서 가로제도 때부터 이제 조용주체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헌법으로 이렇게 이제 주호와 개코를 구분하면서 주호에게는 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근데 개코는 기본적인 세금만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호들이 몰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구분하지 말고 현재 거주지를 바탕으로 이것도 가로정책 때 이제 정하는 건데 가세장고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빈부의 백성들이 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빈부의 차이가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나이에 따라서 정남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뭐냐면 토지를 나눠줬으니까 뭐겠어요? 궁중징수가 됐죠. 근데 실제 자원제 확대되니까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빈부에 따라 차이, 그러니까 재산이나 그다음 토지의 양과 소유에 따라서 뭐냐면 차등징수에 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일정한 거처 없이 돌아다니는 상인들에게 소재지 간청의 30분의 1에 부과하게 하고 한 곳에 머물는 백성들의 부담과 공평을 만들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하십시오. 회피할 수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곳에 사는 백성들의 세금 원칙상 어디와 어디를 걷는 거죠? 가을과 여름을 걷어. 그래서 이제 양세할 때 두 양자 쓰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원의 기원 중에 하나가 견해 중에 하나가 두 번에 거쳐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 추세, 하세 또는 두 개의 종목을 통해서 호세, 지세.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자, 그다음 지역의 조건에 따라 징수 방법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런데 실제로 이제 거둘 때는 지역에 따라 유통성을 준다. 그 내용이죠. 자, 조용조와 가벼운 부역 등은 모두 없애더라도 성인 남녀의 수를 파악이 필요하고 예정대로 그 변동을 보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토지의 세금은 대개 작년 대적 14년에 거쳐서 토지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공평하게 징수를 하고 자 여름에 걷는 것은 하세는 6월달에
가을에 걷는 건 12월 때 거두십시오. 그래서 이거 학자에 따라 2년 3제가 발현되지 않았냐 이런 것도 있고 여름에 걷는 하세는 주로 이제 언제 걷느냐면 호세를 걷어요. 호세라는 것은 그 호의 자사를 기준으로 걷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에 걷는 건 주로 뭘 걷을까요? 상식적으로 지세를 걷죠. 지세라는 거는 토지의 생산량을 걷는 거죠. 요 시기 자체가 이제 그냥 수학 시기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각자 보시고 그럼 내용을 이제 보고 요게 잠깐 눈여볼 게 뭐냐면 뒤에 넘어서 이런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을 하게 되냐면 탁지에서 담당해요. 탁지. 탁지라는 것은 재산을 담당하는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담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3사 중에 하나야. 탁지부가. 3사 중에. 그래서 당나라 그 중국에 들어가면 3사가 등장하거든요. 3사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탁지야, 탁지. 우리 구한말 때 그 탁지란 말 있죠? 경제, 재정.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율령 밖에 있는 그 기구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총괄 기능이 좀 커지면서 경제 전반에 하면서 탁지를 비롯한 3사의 업무가 부각이 되면서 송나라 때는 이제 호조가 없어지고 요 3사가 뭐냐면 그 경제를 총괄하죠, 재정은. 근데 우리나라도 받아들이긴 했는데 송나라 양식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호보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3사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사 안에 탁지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안사이라는 와중에 많은 백성들은 전랑과 가중한 징벌을 피하여 거주지부터 이탈했다. 따라서 덕종이 즉위할 때 호족이 있는 원래 주거지에 그대로 사는 자가 5%안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칙상 호족에 등재된 후에만 가세했던 조용조법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원칙상 호족에 등록된 호에서 가세했던 조용조인데 이미 이건 예전부터 붕괴가 됐어요. 언제 때 가도제 정책부터. 원래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호에서 계속 이제 군역을 담당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강북 지역에서는 군역 담당한 호가 많기 때문에 도망간 도둑이 발생됐어.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데로 그 도망갈 때는 못하도록 하고 원적지에만 살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됐죠. 계속 도망가고 도호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도 정책을 통해서 현주지 정책으로 바뀌게 된 거야. 예, 그것이 이제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고요. 하여튼 자, 이것이 세역제도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었던 집중적인 이유였다. 새로 만들어진 양세법은 이주민들에게 가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역사적 의의는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무나 직무에서 거뒀던 조용조와 달리 뭘 걷죠? 화폐로 거뒀다. 급납화되었다. 또 빈부의 차이를 전제해서 가색을 차등오든 새로운 징수 방식은 군전제를 유물무시했다. 그래서 군등 분배, 군등 진수 이런 체제가 붕괴됐고요. 화폐도 세금을 징수했던 건 한나라 때 잠깐 징수했죠. 그러다 위진 남북도시 때 화물나로 바뀌다가 당나라 초기 때 이때부터 다시 당나라 중국기 이후부터는 화폐나 이렇게 있죠. 물론 화폐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뭐 한산해서 또 낼 수도 있어. 공문이나 뭐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지주계층의 이제 성장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 지주계층 성장에서 이제 보는 거는 그 당시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조용조 폐지 외에 이제 지주계층 발전이 일어나는데 자, 요 지주계층들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사람은 문벌 귀족하고 좀 약간 경향이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원래 문벌 귀족도 많겠지만 대부분 이제 지방에 있었던 새들은 어떤 문벌 귀족은 중앙에 있는 거고 이들이 이제 그 당지 귀족들 형세호 계층도 있었죠. 이들이 성장을 하게 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하위직 관료를 하거나 관리가 되거나 하위직 관료도 관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밑에 예속민도 모으거나 그리고 5대 19대 들어가면서 또 절도사들과 결탁을 하죠. 그 당나라 말기 때는 왜냐면 절도사들은 이제 글을 잘 모르잖아요.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은 이들이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송나라 때 이제 형세호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사대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부는 문벌 귀족보다는 범위가 좀 넓어요. 그 계층이. 물론 뒤에 등장하는 향신 계층보다는 좀 좁지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출신 배경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지주들은.
자,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걸 각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자산에 따라 가산 양세법 시행에 따라 일반민도 자신이 가진 경작지만큼 조세에 부담했던 합법적 지주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용조법의 폐지 이후에 지주계층의 발전이 촉진했는데, 자,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특히 유리한 위치에 점한 건 자산에 비해 세력이 덜 부담한 일이다. 그러니까 무종 해창 5년에 나온 이 조치의 범위가 지났던 위간호가, 근데 위간호라는 것은 어떤 사람 간호죠. 간직에 등용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주나 간직 경험, 과거급제 등 특별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대개 이런 명목으로 납세를 회피하여 토지에 축적한 지주들이 많았다. 그래서 위관호는 간직이 됐고 주로 이들 위관호가 상당수가 뭐냐 문벌 귀족보다는 밑에 이제 형사기층이 많죠. 왜냐면 형사로도 지방 관리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양한 방법으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특히 이제 장가가 해수 유역이 많았다. 그만큼 이제 당나라 중국에 들어가면 그 지역 자체가 성장이 빨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송나라 때 과거 출신자들 보면 하북 지역보다는 강남 출신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인구도 많고 거기에 그 경제력도 빵빵해. 왜냐 과거 시험 보려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 물론 뭐 재벌점 살지는 않아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들이 이제 강남에 집중도 많았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고 당남 후기 사회상을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요. 자, 항소의 분기는 좀 볼게요. 항소는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소금장술통의 부자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예전에 과거 시험을 봤다가 과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장수인데 이 소금장수 합법적인 게 아니라 좀 밀매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있고 또 문무에도 뛰어나고 근데 이제 소금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은 밀매를 하기 때문에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 사병 집단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강군과 싸우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때도 이제 병력 모으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따가 또 하나의 도적 무리가 뭐냐 완성지야, 완성지. 그래서 처음에는 반란을 일으킬 항소와 왕성지가 같이 있는데 이들의 분열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때 당나라 정부에서 간직을 주면서 해외를 했어요. 근데 항소는 뭐 당나라 집 망할 건데 이거 간직 필요 없다 해가지고 나가버렸고 왕성지는 그 덫에 덮고 먹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나라부터 공격을 받고 올라가고 결국엔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되는 거야? 항소가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항소가 중심을 해갖고 이제 나라를 이제 하고 당나라를 이제 공격을 해갖고 장안을 몰아내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수도에 점령하고 나서 또 나름대로 그 왕패라는 연호 쓰고 나라도 이제 건국하고 그렇지만 이제 국가도 이제 뭐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죠.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내용들 보면 자, 당나라 후기 때 일부 반진대 지방에서 반독립적 세력을 형성했으며 중앙에서도 한간의 득세와 당쟁의 격화로 그 몸살 걸었다. 그래서 항자들 되게 강했다고 했죠. 그리고 당쟁 같은 이후의 당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지배층 내부의 문제와 달리 9세기 중엽에 병사 독립제 복귀가 격화돼서 요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진복 문제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절도사 세력들이 순지가 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는 얘네들 한간들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진봉이라는 것은 지방의 잉여들을 중앙에 올리는 건데 잉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방 세금 또 부족하니 뜯어내고 그 다음에 군인들 월급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방문의 난이니 뭐 여러 가지 부부의 난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알아서 이제 뭐가 나와? 항소의 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소의 난이다. 그래서 상동성 지방의 지역에서 시작된 이난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당나라 전역으로 휩쓸었는데 이들 안사의 난이 전략회 장강 이날 이어까지 초토화되었다. 이게 결정적이죠. 장강이 이때부터 이제 그 당나라에서 벗어남으로써 이제 무너지는 어떤 배경이 되죠. 당시 신흥 발전 지역으로 국가 재정의 기반이었던 이 지역의 파괴는 당주의 생명성을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장안 궁궐의 손실 기록은 이런 당나라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고 거기 이제 밑에 보면 문벌 세력의 뭐냐면 몰락인데 처음에는 여기도 문벌 세력은 이제 어떤 세력이야? 원래는 당나라 초기 때는 그 주로 간농 집단이었다가 상동 집단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제 당나라 중기 때 들어가면 지방에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또 당파 싸움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몰락을 해서 세력 형성 계층으로 교체가 되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요건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내용을 보면 순화 이후에 개인의 능력을 중시 여긴 과거제도가 실시한 결과 남북조 이대에 번성했던 문벌들이 점차 세력됐다. 그래갖고 이제 안사의 난에 초래된 혼란과 지주기초 성장 등 그런 형상이 가속화시켜 당나라 후기 때 번박한 집안의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한 인물도 있는데 이게 우승효죠. 그리고 이 결과 이제 있고 우승효 이동은 과거 시험을 통해 학교를 한 사람이고 같은 명문 출신들과 대입할 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우승효를 중심으로 뭉친 과거 합격자들이 이규호 같은蒙古출신 관료들과 대립하고 성장했다. 이게 이제 우위의 당인데 우위의 당을 이제 보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승효는 신진 관료 세력들 지주 출신으로서 과거를 통해 합격한 사람이고 이두교는 문벌 귀족 운서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 이게 우위당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 다른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가계 조사를 해보니까 우승효와 이두교가 실제 문벌 귀족 같은 출신이고 우승효가 각오를 중요시했지만 그 당시 문벌 귀족들은 음소도 왔지만 또 음소 보면서 각오도 본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갈 방식 가지고 문벌 귀족 뭐 그다음 이상은 그 과거 출신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신진 관료 신진 지주 계층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설도 있어.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소지주층의 등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각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 당시 중소지주층들이 성장했고 나중에 형제의 계층들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면 육분공이라는 사람이 거기 내용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정규 관료가 될 수 없으나 많은 시와 문장을 했는데 아마 신흥지주 계층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직접 농경을 참석한 내사경이라는 농기구를 관련된 저자도 세우고 기존의 특권적 지주도 달랐다. 그래서 종전의 어떤 문벌 귀족적인 어떤 특징이 있죠. 뭐냐면 중소지주층,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형사계층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군공 양세포 시행률 증가했던 신흥 중소지주층의 정용으로 여겨진다. 예.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송나라의 어떤 기반이 됐던 사대후의 기반이 됐던 세력들이죠. 자, 그 다음에 수나 당나라 이제 수도 형태 대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요 부분은.